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어,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3호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입니다. 구분 소유권자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지 사용권. 맞아요. 대지 사용권이 있을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어느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죠?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다고 했죠. 맞아요. 9분의 1은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을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 했죠? 대지권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대지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부, 표제부, 상단부는 건물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단부는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갑이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는 303호.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상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303호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이 되면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도 갑에서 을로 이전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갑은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대지권의 일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성 때문에. 이거 되셨나요? 그러면 303호를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나옵니까? 본등기.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그 전제가 되는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체성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대지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당권자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내면 변제를 받을 겁니다. 순위에 맞춰서. 맞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올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전제가 되는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갑이 을에게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즉 처분 제한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다음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다른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으니까 처분 제한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 대지권 일체성에 반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303호를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303호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대지권자 누굽니까? 가. 일체성 안 깨지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지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갑이 을에게 임차권 등기해 줄 수 있을까요? 303호 소유자 누굽니까? 여전히 가. 대지권자 여전히 누굽니까? 가. 일체성 안 깨져요.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갑이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9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일체성이 깨지죠? 안 됩니다. 그러면 대지권 9분의 1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체성이 깨지겠죠? 그러면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9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돼요? 안 돼요? 저당권 등기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9분의 1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되겠죠? 다 일체성이 깨집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여기는 전세권과 임차권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건물이니까. 아래쪽은 토지니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죠. 네. 이런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지분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죠? 대지권은 지분입니다. 지분. 맞아요. 이런 용익적 권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분이니까 용익적 권리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이 부동산 일부 요 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지분이 아니죠. 지분이 아니니까 이건 되겠습니까? 됩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지분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다 보셨다고 보여져요. 여기까지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243쪽을 보시면 거기 집합 건물 등기 기록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을 했죠.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한 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듣죠. 맞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듣고요. 구분 건물에 있어서 이처럼 한 동에 속하는 여러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므로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대한 예외죠. 그렇죠? 다만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시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389쪽을 가겠습니다. 389쪽. 가셨나요? 389쪽을 가보시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절차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를 보시면 구분 건물의 요건 나와 있습니까?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거예요. 객관적 요건 2가지, 주관적 요건 1가지가 있었죠.
객관적 요건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구분 의사. 기억나시나요? 네,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하는데 303호가 갑에서 을로 넘어가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도 갑에서 을로 따라가죠. 복도에 대한 권리도 따라가겠죠. 이거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유 부분을 취득한 자는 공용 부분도 같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 없죠.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할 테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는 존재하죠. 갑구, 을구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가능한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어디에 한다고 했죠? 표제부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대지 사용권 나와 있죠.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인데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점세권, 임차권이 대지 사용권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판례가 만든 대지 사용권이 바로 점유 사용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했죠.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 점유 사용권.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이고 대지 사용권의 사후 취득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대지권 등기가 되면 건물등기부, 표제부, 상단부는 건물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단부는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거는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되니까 토지등기부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지권에 관한 등기 나와 있는데 대지권 등기 어디 하는 거죠?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것들이죠. 이를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상단부는 건물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단부는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디귿을 보시면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는 향후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권리의 등기는 건물등기부에만 하고 그 등기 효력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죠? 이게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면 소유권 대지권 구분의 일도 같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후 금지되는 등기와 허용되는 등기 나와 있는데 거기 기억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은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억만. 주로 기억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워봤자 암기 안 돼요. 민법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법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에 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법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94쪽에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아까 보셨죠?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번 대지사용권 사후취득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네. 다시 앞으로 가셔갖고 247쪽에 폐쇄 등기 기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50제곱미터고요. 여기는 4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보통 갑지, 을지 이렇게도 불러요. 갑지, 을지.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도. 별개의 토지니까 이건 다 등기부 따로 있겠죠. 맞아요. 등기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여기도 등기부 따로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겠죠. 면적은 얼마일까요? 50제곱미터. 여기는 면적이 얼마일까요? 40제곱미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둘 다 갑입니다. 갑. 둘 다 갑이에요. 그럼 여기에 갑구의 소유자로 누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갑. 여기도 소유자로 누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갑.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때 이 100번지 토지를 요 102번지 토지에 합치겠다는 겁니다. 토지일 때는 합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건물일 때는 합병이라는 용어를 보통 씁니다. 토지일 때는 합필, 건물은 합병. 그러면 요 100번지 토지를 102번지 토지에 합쳤으니까 이제 100번지 토지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는 요 등기 기록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폐쇄해야 됩니다. 맞아요. 100번지 토지는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는 요거 면적이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90제곱미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뭘까요? 폐쇄된 등기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쇄된 등기기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폐쇄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합치면 어떨까요? 이쪽을 폐쇄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얼마로 바꿀까요? 90제곱미터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 20제곱미터를 쪼갭니다. 분필. 그리고 이걸 쪼갠 다음에 이쪽에 합칩니다. 합필.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 102번지 토지 등기부 폐쇄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필, 합필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101번지 토지도 여전히 존재하죠. 등기기록 폐쇄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이거는 얼마로 바꿔줘야 될까요? 20제곱미터냐? 30제곱미터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얼마로 바꿔줘야 될까요? 네? 60.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둘 다 폐쇄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요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 기록은 어떻게 한다고요? 폐쇄하게 될 겁니다. 이 폐쇄 등기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폐쇄 등기 기록은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폐쇄가 된 상태니까 창고에 들어간 상태니까 공시 기능은 없겠죠. 그렇죠. 다만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 이루어졌다면 절차건 절차에 위반해서 잘못됐다면 이거 다시 살려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부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폐쇄 절차가 법에 위반해서 잘못됐다면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교재에는 빠져 있어요. 잠정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창고에만 집어넣고 파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없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보존 장부입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얼핏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폐쇄 등기 기록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쇄 등기 기록도 공개해야 됩니다. 즉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폐쇄 등기 기록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5가지 형태로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중에서 1개의 형태로만 공개가 돼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과 이런 것들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타 장부가 249쪽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타 장부 중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250쪽의 3번입니다. 공동담보 목록 편철장. 공동담보 목록 요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이라는 건데, 공동저당권이나 공동전세권일 때 이걸 하나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록을 하나 만들어요. 이때 5개 이상의 부동산일 때만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을 만듭니다. 5개 이상. 그러면 4개까지는 이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5개부터 만듭니다. 두 번째, 이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옛날에 종료로 된 등기부일 때는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해서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개정사항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 5개 이상의 부동산, 등기관이 작성, 이 2가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보존기간이 있는데 여기 양가로 1번에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 첫 번째,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거는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광의의 등기부. 그럼 이걸 왜 광의의 등기부라고 부르냐면,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 갑부, 을구, 표제부, 갑부, 을구, 마지막 칸이 기타 칸입니다. 표제부, 갑부, 을구의 마지막 칸이 기타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기록을 못하고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원래는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 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여기다가 기록 못하고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게 있는데 이를 여기다 기록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이 광의의 등기부가 바로 4개입니다. 신탁원부, 매매 목록, 도면,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정세 목록. 이건 전부 다 등기부 기타 칸에 기록했어야 되는데 칸이 너무 좁다 보니까 따로 만든 겁니다. 요 4개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광의의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는 거기 4개 플러스 2개가 더 있습니다. 등기부.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6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6개는 외우셔야 돼요. 네. 다시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도면 6개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보, 취하정보, 첨부정보 이건 5년짜리예요. 5년.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 6개, 5년짜리 3개. 이걸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3번 하나 기억해 두시죠.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그 다음 해 3월까지 폐기한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보존기간이 10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폐기한다고요? 2021년 3월까지 폐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부의 이동 금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부의 이동 금지와 부속설의 이동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위에 표가 나와 있죠. 표에서 위가 뭐냐면 등기부와 그 부속설입니다. 책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등기부와 그 부속설이요. 쓰여져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신청서 기타 서류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설입니다. 책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위는 등기부와 그 부속설이요. 아래쪽은 신청서 기타 부속설인데요. 여기서 이 부속설이와 이 부속설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거는 등기부와 그 부속설이니까 등기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강의 등기부. 강의 등기부. 뭐가 있죠? 신탁 원보,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영구 보존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여기서의 부속설이는 첨부 정보를 얘기해요. 신청 정보와 같은 가치가 있는 첨부 정보 5년짜리. 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속설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등기부와 그 부속설이요. 신청서 기타 부속설이요. 이때 등기부는 영구 보존 장부니까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두 번째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법정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 촉탁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촉탁 갖고 안 되니까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굳이 법원으로 이거 이동시키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명령 촉탁 안 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와 그 부속설이는 천재지변의 경우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서 기타 사료, 즉 첨부정보, 취하정보 이런 것들은 등기부는 아니죠. 5년짜리에 불과하죠. 따라서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는 당연히 옮길 수가 있고 법원의 명령 촉탁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검찰청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영구보존 장부가 아니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내용이 그 위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부의 공개가 나오는데 장부의 공개. 그 밑에 1번에 누구든지 밑줄 치십니다. 누구든지. 장부를 공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기록의 열람제도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부의 공개는 등기기록의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가 있는데 이 공개는 누구든지 돈만 내면 다 가능해요. 누구든지 밑줄. 누구든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속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허용되지를 않아요. 다만 등기기록의 열람도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부속서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지금 다 전산등기부로 바뀌었어요. 전산등기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할등기소에 가서 꼭 신청해야 되느냐.
전산망이 등기소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253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있습니까? 이 종류 꼭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죠. 기억나셔요? 전부 증명서 형태 2가지,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신청 나와 있는데 신청 거기 3번을 보시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요. 서울역이나 용산역 또는 구청 또는 시청 같은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돈만 집어넣으면 쏙 발급이 됩니다. 이를 무인 발급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무인 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아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걸 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딱 2개예요. 전부증명서. 2가지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전부증명서 뭐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요 2가지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나머지 일부 증명서는 발급되지를 않아요. 이거 좀 유념하십니다.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다 발급이 되죠. 이 인터넷은 5가지 형태가 다 발급이 돼요. 프린터만 있으면.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방법 나와 있는데 넘기십니다. 거기 254쪽을 보시면 2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걸 강의의 등기부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강의의 등기부의 내용은 원래는 어디에 기록하는 거였습니까? 등기부 기탁칸에 기록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 기탁칸에 기록하기 때문에 강의의 등기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이 강의의 등기부도 당연히 발급이나 열람해야 되겠죠.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강의의 등기부도 당연히 열람하고 당연히 증명서 발급이 된다고 한다면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또한 신청인도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겠죠. 따라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한 강의의 등기부는 신청할 때만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자가 동그라미 쳐져 있을 겁니다. 만자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에는 존재할 때의 하나의 집합건물 등기부와 공개가 될 때의 하나의 등기부의 구성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봤자 의미가 없죠. 왜? 바뀔 테니까. 맞아요. 따라서 발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를 했다고 한다면 예측이 가능하죠. 따라서 그때 안에서 발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 나와 있고요. 열람에서 2번을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서리나 그 밖의 부서서리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이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할 때는 등기관 보는 앞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걸 보실 건데요. 등기 절차 총론을 보실 건데 등기는 원칙이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를 해줍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게 신청주의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신청이 없을지라도 법원은 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직권에 의한 등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에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납니다. 기억 안 나셔요? 세 번째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신청주의는 원칙이 뭐라고 했죠?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하나가 강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어떠한 용어를 쓴다고 했죠? 촉탁. 기억나셔요? 강공서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개시되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때 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도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임의신청. 임의신청은 의미가 뭐냐면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게 임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임의신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1월 이내에 표제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를 부과하느냐?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이 촉탁에 의해서 보통 대장소관청의 촉탁에 의해서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만간 바뀔 것이라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아니할 때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를 부과하느냐? 이때는 가태료는 부과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이 금지되어 있죠. 그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인데 이 부실법도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오니까 민법에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민법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에 부실법, 또요.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오니까. 우리 등기법은 이제 요거를 보실 거예요. 등기 신청 의무. 지금 보실 겁니다. 오늘 아주 어려워요. 아까 집합건물 등기부만큼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서 임의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죠? 공동 신청. 다만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그렇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등기무자가 없다든지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이때는 혼자 가서 신청해도 되죠.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포괄승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 대위신청. 오늘은 대위신청도 볼 겁니다. 대위신청. 그래서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뭘 보시냐면 이거 등기신청 의무와 대위신청을 보실 겁니다. 대위신청. 대위신청은 뭐 채권자 대위신청은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나머지 대위신청을 오늘 보실 거예요. 그럼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256쪽에 등기절차 총론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신청주의라면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 나타난 거예요. 이를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청주의도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도 임의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임의신청은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신청이라고 불러요. 맡기림의 뜻.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신청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표제부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법성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56쪽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맨 앞 밑에 있죠. 보시면 토지의 분할, 면적이 달라지죠. 쪼개지죠. 줄어들죠. 표제부 등기예요. 근데 합병, 면적이 늘어나네요. 표제부 등기입니다. 지목, 면적의 변경, 표제부 등기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멸시 등기도 표제부에 멸시된 사실과 날짜를 기록하는 거여서 멸시 등기도 표제부 등기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2번 건물의 분할, 표제부 등기죠. 건물의 구분은 일반 건물을 구분 건물로 바꾸는 작용이에요. 이걸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표제부가 바뀌는 거예요. 구분도. 그 다음에 합병, 건물의 구조, 면적, 종류 이런 건 전부 다 표제부에서 나타난 것이죠.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멸시 등기도 표제부 등기예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나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를 보실 건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일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습니다. 즉 건물이 완성됐어요.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갑의 보존 등기 신청이 필요해요. 그러면 을이 나타났을 때까지 보존 등기 신청 여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을이 나타난 시점부터는 갑은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을이 나타난 시점부터.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을이 나타난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부터 60일 이내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시점입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보존 등기 신청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가능해요. 이때 갑은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가 있기 위해서는 갑의 보존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을이 나타난 시점부터는 보존 등기 신청 여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이 시점부터는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납니다. 며칠 이내에 해야 될까요?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근데 이거는 좀 쉽기 때문에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붕은 아직 못 올렸어요. 아직 외기분단성이 없죠. 건물이 미완성 상태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니까. 맞아요.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이 미완성 상태니까 보존 등기가 불가능하죠. 보존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이전 등기도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전부터 을이 존재하죠.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을을 위해서 등기 신청,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을을 위해서.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요 시점은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돼서 이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위 경우처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미완성 상태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는 어느 시점부터냐면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경우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요 경우에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왜 없을까요? 임의 신청이니까. 을이 나타나기 전이어서 임의 신청이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요 시점부터 요 시점은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없죠. 왜 없을까요? 미완성이니까. 보존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미완성이니까.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이 먼저 가능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 시부터 60일 이내. 계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결국은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한 시점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이것도 좀 쉬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요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요 두 개의 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까? 네? 대가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서로 대가 관계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민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네?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쌍무계약. 그럼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결련성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해요.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을이 대금을 다 지불했다면 요 값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따라서 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다 이행했다면 그 시점부터 값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쌍무계약.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이 대금 지급 채무를 다 이행한 시점이에요.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즉 잔금 지급 채무까지 다 이행한 시점. 그러면 을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잔금 지급까지 다 했으니까 갑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갑과 을은.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출제가 돼요. 쉬우니까 민법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공짜로 넘기는 거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요. 대금 지급 채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대금 지급 채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민법에서 뭐라 부르나요?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편무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가적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채무는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게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그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고 여기는 반대급부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쪽 편 당사자만 채무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 채무의 발생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채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매매 계약과 증여 계약은 뭐냐면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죠. 맞아요. 따라서 이 매매나 증여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쌍무 계약은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 계약인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갑과 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는 뭐 그저 그렇죠. 네. 이제 헬 지옥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냐? 3번인가 4번 나왔어요. 틀리라고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민법 시험 범위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이 참 칠판이 작아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때고 쌍무 계약이니까 대금 지급 채권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 얘는 매도인이 될 테고 얘는 매수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상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죠. 따라서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을. 이 권리는 누구에 대한 권리일까요? 을. 요 권리는 누구에 대한 권리일까요? 갑. 요 의무는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을은 병과 또 한 번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얘는 새로운 매도인이 될 테고 얘는 새로운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매도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채무는 누구에 대한 채무일까요? 병. 요 채권은 누구에 대한 채권일까요? 병. 요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일까요? 을. 요 채무는 을에 대한 채무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지금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이 지금 처음에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갑에서 을로.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의무를 이행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에게서 병으로. 그럼 등기부에는 갑, 을, 병 이렇게 등기돼야 되겠죠. 등기부에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을, 3번 소유권 이전 평,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맞아요. 이건 정상적인 등기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가 돼버립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려요. 맞아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겠네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평, 이렇게 등기가 되겠네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을명의 등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맞아요. 그래서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한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중간 생략 등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데 매매 계약 말고 다른 걸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계약 당사자 누굽니까?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즉 매수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이전시키는 계약입니다. 매수인의 지위는 이걸 갖고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수인 지위가 이전이 되니까 이 매수인이 누구로 넘어갑니까? 병으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매수인 을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권리 의무도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병에게. 대금 지급 채무도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병에게. 그럼 이 청구권은 갑이죠. 그것도 갑이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킨다는 계약이에요. 이게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느냐? 자주 나타납니다. 분양권 전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바로 지위 이전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매수인의 지위, 수분양자의 지위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분양을 받은 자의 지위를 넘기는 거. 그래서 이 분양권 전매가 바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누구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까? 병에게. 맞아요. 그리고 이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요거는 뭐로 바뀔까요? 병으로. 이건 뭐로 바뀔까요? 병으로 바뀝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갑은 이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해야 될까요? 병에게. 대금 지급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될까요? 병에게. 병은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까요? 갑에게.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요? 갑에게. 그렇다면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받고 요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해줍니까? 병에게.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모든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을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이건 중간 생략 등기 자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등기가 정상적인 등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되겠죠.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지위 이전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민법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계약법 총론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채권법 총론. 계약법이 아니라 채권법 총론. 여러분 시험법에 빠져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요거를 좀 이해가 얼핏 되실까요? 되신다고 전제를 깔고
손이 왜 이래?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나 증여 계약은 지위 이전 계약이 아니라 뭐죠? 소유권 이전 계약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까?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는데 등기를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을이 아직 어느 시점에? 요 시점에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60일이 가기 전에 요 시점에 을이 병가 소유권 이전 계약이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은 병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갖춰야 될까요?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는 지위이전 계약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매수인 을은 제3자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이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두 번째,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계약. 그러면 매매나 증여 계약은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그런데 그 전에 을이 병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그렇죠.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되면 되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시점은 갑이 을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매매나 증여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매매의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런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 요 시점에 을이 병가 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병의 이름으로.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57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설명이 됐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죠. 이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또 할 거예요. 한 서너 번 더 할 거니까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이거 네.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